이번 시간에는 또 통지부터 시작해야 돼. 자, 그냥 통지 두 가지를 생각해봐. 통지는 알리는 거야. 알리는 행위지,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뭘 알리는 행위야. 근데 알리는데 우리가 행정행위라고 공부하잖아. 행정행위라고 하면 단순히 알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알려줌으로 인해서 법이 정한 어떤 권리 의무 같은 효과가 국민한테 발생을 해야, 알리는 행위에 의해서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해야 우리가 행정행위인 통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근데 우리 뭐 휴대폰에 내일 날씨가 어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오늘도 오잖아. 뭐 몇 명 발생했습니다. 그럼 몇 명 발생했을 때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뿐이지 나의 권리 의무하고 발생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 그러면 이런 건 통지는 통지인데 국민의 권리 의무 발생시키는 효과는 없기 때문에 행정행위인 통지라고 하지는 않고 그냥 사실행위에 불과한 통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좀 이해했을 거야. 동그라미 1번에 이거 꼭 외우지 마, 외우는 건 아니고, 여기서 보면 행정기관이 특정한 사실을 또는 행정기관이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를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야. 응? 알림으로써 그 법에 의해서 둘째 주름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 의무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되는 행위를 우리가 행정행위인 통지행위라고 한단 말이야. 응? 그렇다면 그래서 여기 이제 셋째 줄에 보면 그 예이지 예. 이 예가 첫 번째 공부할 상. 응? 이게 바로 뭐라고? 행정행위인 통지행위의 예다 이거야. 그래서 아직 안 배운 것들이 많지. 대집행 계고, 대집행 영장통지, 납세 독촉, 특허가 출원됐다고 공고, 어떤 외국인에 대해서 귀화 허가 내줬다고 고시, 응? 공공조합 설립 공고, 토지 수용 사업 인정됐다고, 즉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 사업으로 인정됐다고 고시, 이렇게 쭉 날돼 있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행정행위인 고시인데, 동그라미 2번 보면 그 국민하고 사이에 아무런 권리 의무 이런 법적 효과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통지, 이런 거하고는 좀 구별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조금 이따도 얘기했지만 당연 퇴직됐습니다. 어떤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한테 당신은 법이 정한 사유에 의해서 공무원 신분이 이미 법에 따라 없어졌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행위, 당연 퇴직됐음을 알려주는 통지. 근데 당연 퇴직됐다는 거는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해서 이 사람은 이미 공무원 신분이 법에 따라 이미 상실된 거야. 따라서 별도로 통지를 안 해줘도 이 사람은 공무원 신분이 상실돼 버린 거거든. 그래서 통지를 하든 안 하든 공무원 신분 상실됐는데, 그래도 또 친절하게 당신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법 몇 조에 위반이 돼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었습니다, 한 번 더 알려주는 거야. 근데 상대방이 왜 당연퇴직 통보 위법이야 하고 소송 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이미 공무원 신분 상실돼 버렸어. 통보한 행위 자체, 통보에 의해서 비로소 공무원 신분 상실되는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행정행위인 통지가 아니다. 응? 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우리 세금을 부과할 때 요건이 있지.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세금을 부과할 때는 첫째, 세금 부과할 권한이 있는 자가 세금을 부과해야 되고, 법이 정한 내용에 맞게 세금을 부과해야 되고, 절차 있으면 절차 거쳐서 결정해가지고, 또 세금 부과는 반드시 기재사항을 제대로 기재한 문서로 세금 부과해야 돼. 응? 말로 세금, 공무원이 당신은 언제까지 얼마의 세금을 내, 말로 하는 건 무효야. 법이 반드시 문서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금 부과 조치가 효력이 생기려면 제일 마지막에는 그 세금 부과하는 고지서가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야 상대방한테 비로소 세금 낼 의무가 이제 발생하는 거야. 우리가 그 앞서 공부한 것에 따르면 세금 부과 조치는 하명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상대방한테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잖아. 하명행위. 그치? 근데 그 세금 부과 행위의 마지막 효력 발생 요건이 바로 고지서가 상대방한테 도달이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당신은 언제까지 얼마의 세금을 내시오 하고 통보하는 거잖아, 고지서로.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나한테 안 오고
안 왔다. 나한테 고지서가 통보가 안 됐다. 그러면 고지서 통보가 왔는데 고지서에 뭔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 그러면 이 나한테 세금부가 고지서를 통보한 거 취소해라 이러고 고지서 통지 행위를 싸우나? 아니겠지? 뭘 갖고 싸울까? 세금 부과 조치가 요건을 못 갖춰서 위법이다. 세금 부과 행위 취소해라. 이렇게 싸워야 되지. 세금 부과 고지서 통지 행위 갖고 싸우는 게 아니지. 왜냐면 세금 부과 고지서 통지 행위는 세금 부과하는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국민한테 무슨 효력을 발생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그 얘기를 이해했다면 두 번째 줄에 이미 성립된 행정행위 효력 발생 요건에 지나지 않는 행정기관이 여기다가 세금 부과 조치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마지막 요건이 고지서가 상대방한테 통지돼서 도달되는 거거든. 그것에 불과한 이런 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뭐하고 구별해야 돼? 통지하는 행위 자체에 의해서 무슨 국민의 권리 의무 이런 거에 직접 영향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통지하고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도 공부해야 될 사항이야. 응? 통지행위 내면 요거 내요. 응? 그래서 자주 출제하는 건 아니지만 동그라미 2번에 두 개 얘기 들었지? 행정행위 통지행위하고 구별해야 될 사항들. 그지?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논점이 없어. 2, 3, 4 오른쪽 페이지에 성질, 형식, 효과 이거 뭐 별도로 뭐 논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응?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통지행위에서 통지행위가 처분성 여부 이렇게 제목 따르지.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이거 통지를 받고 상대방이 이거 소송으로 싸울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행위냐 아니냐, 그죠? 뭐에 의해 달려 있어? 통지하는 행위가 그 행정연이 알려주는 통지행위를 함으로써 그 통지행위 자체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발생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부정한 사례, 아까 나왔다. 당연퇴직 통보, 그죠? 그럼 거기 읽어보면 여러분들 일단 기억할 사항, 당연퇴직 통보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소송 대상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이게 핵심이야, 결론은. 그러면 이해는 뭐야? 아니, 당연퇴직이라는 건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에 의해서 이미 공무원 신분 상실돼 버린 거고, 그러면 당연퇴직됐다고 통보해 주는 행위는 이미 공무원 상실된 사람한테 한 번 더 확인차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안 알려줘도 이 사람은 공무원 신분 상실된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퇴직 통보에 의해서 비로소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는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통보 자체를 갖고 소송 대상으로 싸울 대상은 아니다. 이게 내용이죠. 비슷한 이치가 정년퇴직 발령이에요. 이건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겠어. 여러분들 공무원 정년이 몇 살이죠? 공무원 정년이 조금 다른데 보통 60세입니다. 일반 행정 공무원 60세. 그리고 또 뭐 공무원 직종에 따라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몇 살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인데 기본이 60세예요. 그러면 이 원래 정년의 연령 정년, 나이 정년에 도달하면 당연히 퇴직되는 거야. 퇴직이 돼요, 자동으로. 근데 이제 그 생일이 만 나이로 따져서 생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생일이 있는 사람은 6월 말일자에 퇴직합니다. 일괄적으로. 왜냐하면 그 생일 된다고 계속 그 생일 될 때마다 그 사람 개별적으로 이렇게 퇴직시키면 그 이제 인력 수급하는데 저기 하니까 그냥 1년을 딱 반토막으로 짜놔서 1월 달에서 6월 달 사이에 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6월 말일자로 정년 퇴직. 또 7월 1일부터 12월 사이에 생일 도달해서 정년이 되는 사람은 12월 31일자로 다 일괄적으로 정년. 이렇게 딱 이렇게 실제 법이 그렇게 정해놓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정년에 도달해서 정년 퇴직이 된 사람한테 한 번 더 문서로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 뿐이지 이 통보에 의해서 정년 퇴직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죠. 똑같은 얘기. 그래서 같은 이치라고 하는데 일본을 주로 시험을 많이 내. 당연퇴직 통보가 소송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아닌지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내는 게 뭐냐면 그 4번도 시험에 못 잘 낸다. 자, 4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우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됐습니다. 응? 개정된 법에 따르면 당신이 그동안 받아오던 연금 중에 얼마 일부는 지급을 못 받게 됐습니다 하고 알려줬대. 응? 근데 그러면 결국 그래서 상대방이 이거 통보를 받고 이 행정위원이 연금관리공단이 통보 안행이 위법이 하고 소송으로 싸웠대. 판결은 소송 대상 안 되는 거고 싸웠다. 재판 거부. 그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왜 그럴까? 자, 상대방이 연금을 그동안 받아왔는데 덜 받게 된 건 뭐 때문에 덜 받는 불이익을 당한 거야? 법이 바뀌었어. 그죠? 그럼 법은 국회가 법 바꾼 건데, 그죠? 그럼 법에 의해서 연금을 덜 받는 불이익을 받은 거지, 행정기관이 통보해 준 건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알려준 거에 불과하지. 행정기관이 알려준 걸 싸워봐야 뭐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어. 얻어지는 게. 그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건 소송 대상이 될 이유가 없어. 행정기관의 통보는. 마찬가지로 이제 5번 판례 보면 5번은 그렇게 잘은 안 나온다. 근데 설명만 들어봐. 거기 보면 그 금융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 이렇게 되지. 그러면 전 대표이사니까 이거는 미치지 말고 듣기만 해. 전 대표이사니까 이미 예를 들어서 은행의 임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퇴직을 한 사람이에요. 이미 은행에서. 근데 아마 여기 금융감독원장이 그 은행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퇴직한 그 사람이 은행에 재직할 동안 뭐 이러이러한 위반이 있었다라는 걸 은행 측에 통보를 한 거야. 응? 근데 이 사람 원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은행 임원이라면 통보가 가면 금융감독원장이 통보를 하면 그 은행 측은 그 임원을 징계를 하게 돼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이 통보에 의해서 당연히 징계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임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임원은 그 징계를 당연히 당하게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승진한다든지 이런 거에 이제 불이익이 또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임원이 뭔가 잘못한 사실이 있다, 비사실이 있다 이렇게 통보를 해줬다면 그거 갖고 현재 임원은 소송으로 싸울 수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 판례는 전 대표이사거든. 전 대표이사는 이미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근무 중에 이런 위반이 있었다는 걸 통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은행 측이 그 사람을 징계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그 퇴직한 그 임원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는 게 없습니다. 단지 그냥 그 사람이 근무하던 중에 이런 위반 사실이 있었습니다라는 걸 은행 측에 알려준 의미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 해당 전 대표이사에게는 아무런 법적 불이익이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 대상이 될 게 아니다. 이런 이치로 그냥 기억하고요. 그러나 시험은 여기는 안 드러났지만 드러났나? 그 처분성을 인정한 사례에 내가 드러났을 거야. 거기는 전 대표이사가 아니고 현재 근무하는 임원에게 통보한 거. 그건 이따 이제 내가 설명할게. 또 뒤로 가봅시다. 6번이 다음 페이지 6번이 또 시험에 잘 나오네. 6번을 보면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지. 수도사업자가 이제 말하자면 뭐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해. 응? 수도사업자의 행정기관이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 급수공사비 얼마 들어간다. 뭐에 얼마 내역과 이를 언제까지 먼저 납부하세요라고 납부 통지서를 보냈다는 거야. 그럼 요거는 약간 각색을 해서 설명을 해보면, 자, 어떤 사람이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쳐서, 응? 뭐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 전원주택을 하나 쳤어. 근데 거기는 아직 상수도가 연결이 안 됐어. 응? 그래서 이 사람이 상수도 연결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야. 응? 그게 급수공사 신청한 거지. 응? 그랬더니 이제 통지서가 왔어. 뭐라고 했어? 당신 집은 원래 주 상수관에서 200m 떨어져 있으니까 이 상수관 이거 땅하고 연결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갑니다. 응? 그래서 이런 비용을 다 내역을 작성해서 이걸 언제까지 납부하세요. 통보서로 보낸 거지. 근데 이 사람 받아보고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자기 생각보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 이 사람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안 내면 돼요.
돈을 안 내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간다고 통보했다고? 이거 마치 내라고 강제로 의무부과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갖고 이거 납부하라는 통지 위법이야 하고 소송으로 싸우는데 이거 납부해라 하고 강제로 의무부과하는 거 아니래. 이게 이렇게 비용이 이만큼 들어간다고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은 원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래서 알려주면서 그래도 공사해 주기를 원하면 지정된 기한 안에 납부를 하세요. 그러면 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통지에 불과한 거라 안 내면 되는 거다 이거야. 그냥 안 내고 말면 될 일을 왜 그 통보한 걸 갖고 싸우냐 이거지. 그런 이치다. 이해하죠? 예. 그러면 6번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뭐 7번은 잘 안 나오고 나머지 잘 안 나오고 시험에 또 뭐 11번 11번 꼭 치우세요. 11번은 우리 행정기관의 노조, 우리 어느 기업 노동조합이지? 노동조합에게 뭐 했대?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2차, 3차로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했대. 그죠?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는 뒤에 한 거. 2차, 3차 자료 제출 요구한 거 있지? 요거는 뭐야? 응? 그러니까 상대방 그 노조에게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한 거는 상대방한테 자료 제출하라고 의무를 부과한 거고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료 제출 요구는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안 따르면 불이익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처분이야. 그러나 2차, 3차로 다시 응하지 않으니까 2차, 3차로 한 건 단지 날짜를 원래 그러니까 새로이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의무는 맨 처음에 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의해서 이미 의무는 부여된 거고 2차, 3차로 반복된 요구를 하는 건 날짜만 연기해 주는 것에 불과. 응?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새로이 의무를 생기게 하는 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료 제출 요구 위법이라고 생각하면 뭘 갖고 소송으로 싸워야 돼? 맨 처음에 자료 제출 요구한 요 조치가 위법한 의무부과다. 이거 갖고 싸울 일이지 2차, 3차 반복적으로 요구한 거 갖고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요걸 조금 응용하면 시험 문제 응용하면 어떤 사람한테 불법 건물이니까 언제까지 철거해라 하고 철거 명령을 내렸다. 근데 상대방이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으니까 행정위원회에 따르면 다시 한번 철거하라고 의무를 부과하면서 날짜를 정해서 그 기한 내에 철거를 하시오. 그 기한 내에 철거를 안 하면 강제로 철거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통보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대집행 계고라고 해요. 대신 강제 철거 들어가겠다고 다시 또 원래는 자진 철거하라고 의무를 부과한 건데 안 따르면 강제로 대집행이라고 해서 강제 철거를 들어가겠다 하고 통보를 해주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자진 철거라고 의무를 부과하면서 안 하면 강제 철거 들어가겠다라고 통보하는 거야. 요거는 이제 행정행위, 통지행위, 아까 대집행 계고. 근데 상대방이 대집행 계고장을 받고도 또 자진 철거를 안 해. 그러면 또 2차, 3차 또 반복적으로 계고장을 또 보낸단 말이야. 근데 그거 이치 똑같아. 뭐야? 반복된 계고 조치는 날짜만 다시 연기해 주는 것에 불과하지 새로이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으로 싸우려면 맨 처음에 계고 조치를 갖고 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또 얘기해. 뭐냐면 세금 부과도 마찬가지야. 맨 처음에 세금 내라고 부과하고 상대방이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 안 하면 너 다시 한번 세금 낼 의무를 다시 부과한다. 언제까지 내라. 그때까지 안 내면 강제 재산 압류 들어가겠다. 즉 압류해서 경매로 팔아넘기는 그런 강제 조치 들어가겠다고 통보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뭐라 하냐면 체납 처분 들어간다 하고 이제 재산 압류 등 들어가겠다고 통보를 해요. 그러면 근데 상대방이 또 안 하잖아. 그러면 또 2차 독촉장 또 보내고 3차 독촉장 또 보내고 한단 말이야. 응? 그리고 역시 그 2차, 3차 독촉한 행위는 뭐야? 새로이 세금 내라고 의무를 부과한 건 아니고 날짜만 연장해 준 거에 불과하다. 상대방이 세금 부과에 싸우려면 첫 번째 독촉 이거에 대해서 대상으로 싸워야 된다. 논리가 똑같은 거 얘기한 거야. 나중에 다 시험에 나오고 해요. 자, 그러면 11번 했죠?
12번 넘어가도 되고 13번 13번도 통지하네. 요거 13번 체크. 응? 자, 13번은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 또 들었을 거야. 원래 여기 보면 A가 무슨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냥 설명상 A가 원래 허가받은 자야. A가 원래 허가를 받은 자인데 A가 B한테 자기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넘겼어. 응? 건축허가 받았다가 자기가 건축을 안 하고 건축허가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소에 어떤 건물 짓는 거 문제 없으면 건축허가 내주는 거잖아. 그럼 그거는 누가 건축을 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A가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그 장소에 그 건물 짓는 건축허가 너 B한테 넘길게. 그럼 둘이 뭐 돈 주고받고 계약 맺고 넘긴 거지. 그지? 그래서 B가 이제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넘겨받게 됐어. 지네들끼리 계약 맺고 넘겼어. 근데 지네들끼리만 계약 맺었다고 허가받은 자의 지위가 행정법적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지. 이 B가 가서 뭐 해야 돼? 이제 내가 이렇게 A하고 계약을 맺어서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넘겨받기로 했으니 요 이제 계약서하고 해서 이게 지위 승계하겠다고, 응? A의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자기가 이어받겠다, 승계하겠다고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 법에 따르면 신고를 하고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그래 하고 수리를 해줘야 이제 A가 받았던 허가가 이 신고 및 수리가까지 돼, 행정기관의 수리까지 돼야 B가 이제 허가받은 자라고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직 요 단계로 넘어가진 않았어. 지네들끼리만 계약을 맺은 단계. 그래서 B는 요거를 신고하고 행정기관의 수리를 받아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행정기관이 예를 들어 시장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신고 수리가 되기 전이라면 어떻게 돼? 전이라면 이거 괜히 X. 신고 수리 되기 전이라면 아직은 행정법적으로 허가받은 자는 누구야? A. 그러면 근데 A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허가는 누구를 상대로 취소하냐면 A에게 허가 취소시켜요. 아직은 허가받은 자가 A로 돼 있기 때문에 A에게 허가 취소시킵니다. 응? 근데 허가 취소는 A한테 하는 거야. 허가 내줬던 거 취소한다. 근데 행정기관이 이 두 사람이 계약 맺어서 이렇게 넘기기로 했다는 사실은 알았나 봐. 그러니까 친절하게 또 시장이 A에게 내줬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하고 B한테 알려준 거야. B한테 통보. 근데 이게 허가 취소했다는 걸 통지했대요. 그러면 이 통지는 그냥 A에 대한 허가가 취소됐다는 걸 알려준 의미밖에 없지요. 그죠? 뭐 B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건 없습니다. 응? 그래서 여기에 13번 읽어보고 결국은 여기 A가 여기서 말하는 양도인이 되는데 양도인에게 허가 취소했습니다는 사실을 B인 양수인에게 알려주는 행위, 통지행위 그 자체는 소송 대상이 아니다. 응? 그러면 여기다 살을 덧붙이면 B는 뭘 갖고 소송으로 싸워야 될까? A에 대해서 허가 취소한 행위 이거 갖고 소송으로 싸워야 돼. 왜냐면 A에 대해서 허가 취소한 행위 물론 A가 자기 허가를 취소당했으니까 A가 소송으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A뿐만 아니라 B도 이 둘 사이에 계약 맺고 허가 받은 자의 지위를 넘겨받을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A에 대한 허가를 시장이 취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B는 자기가 넘겨받을 허가가 소멸돼요. 이때 B는 A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대. 자격이 있대. 그것도 하나 포인트야. 근데 그건 앞서서 공부한 거고 다만 이 통지 갖고 소송으로 싸울 게 아니라 A에 대한 허가 취소를 갖고 싸워야지 이 통지를 사실 그냥 알려준 의미밖에 없으니까 통지 갖고 싸울 일이 아니다. 응? 13번 했죠? 그 다음에 14번 넘어가 되고 15번 체크해야 돼. 15번을 보면 소득의 귀속자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천 납세 의무자. 이거 소득 귀속자에 대해서 소득 금액이 변동됐다고 통지. 응? 자, 이거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해보자. 여기 보면 이제 소득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소득세라는 거는 우리가
회사 다니면 내가 월급을 받잖아? 그럼 월급이 소득인데, 그죠? 그러면 회사 다니는 직원이 있어. 그런데 직원이 월급 받을 때 어떻게 돼? 세금을 회사에서 딱 떼고 월급 줘요. 그게 원천 징수한다는 말로 표현해. 그래서 회사에서 직원에게 월급 줄 때 뭐 딱 법으로 정해진 퍼센트가 있잖아. 소득세 딱 떼고 나머지를 지급해주고 뗀 세금을 국가에 내요. 회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표현하면 회사 이렇게 관계했지. 회사가 직원한테 월급 줄 때 세금을 떼서 국가에 납부해요. 세무서장한테. 응? 이런 관계야. 그죠? 그래서 얘가 뭐야? 그러면 이제 절차상으로는 회사에서 직원의 원래 세금 내야 될 의무자는 누구야? 직원이야. 자기 1년 그러니까 매달 세금을 떼는데 그 말하면 1년치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될 의무자. 그래서 얘가 납세 의무자야. 그러니까 원천이란 말은 뭐 신경 쓰지 말고 직원이 자기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낼 의무자야. 근데 직원이 자기 월급 받아서 세금을 직접 계산하고 갖다 내는 게 아니잖아. 그냥 회사에서 아예 떼버리잖아. 떼고 주잖아. 그럼 얘는 뭐라 그러냐면 원천 징수 의무자야. 징수 의무자. 세금을 떼야 될 자야. 법이 국가가 세금 걷는 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법이 그렇게 해놨어. 회사 너 세금을 떼고 월급 줘. 그리고 뗀 세금 국가에 내. 그리고 그 세금 걷는 거 국가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법으로. 그래서 회사도 의무로서 하는 거야. 떼라고 떼서 뗀 다음에 국가에 내봐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아마 여기 국가의 세무서장이 뭐 통보를 한 거야. 뭐냐면 이 직원한테 통보를 했나 봐. 뭐라고? 당신 소득이 뭔가 변동이 있다. 응? 통보를 했대. 그러면 이 변동된 소득에 따라서 다시 세금 계산 다시 해서 세금 납부해야 될 자는 누구야? 회사야, 회사. 응? 그러니까 직원은 그냥 그런 사실을 통보만 받는 거지. 그 변동된 소득 금액에 따라서 계산을 다시 해서 세금을 국가에 내야 될 의무자는 회사지. 그러니까 그 의무가 있는 회사가 그거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수 있는 거지. 이 직원한테 통보한 거는 직원에게 세금을 계산해서 다시 계산해서 납부 다시 해라 하고 직원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가 아니란 말이야. 직원에게 의무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죠. 따라서 이 소득 금액 변동 통지는 여기 원천 징수 의무자인 회사에게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이지 원천 납세 의무자인 직원에게 의무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직원에게 통보하는 거는 직원에게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서 직원이 소송 대상으로 삼아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해해요? 응? 그렇게 써 있어요? 응? 그러니까 원천 납세 의무 첫째 그때 원천 납세 의무자가 직원이라 그랬지. 직원의 법적 지위에 직접 변동을 하려. 직원에게 무슨 의무를 발생시키는 거 아니란 말이야. 응?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 응? 그러면 뭐 밑줄은 안 쳤지만 그쵸? 예,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요.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게 18번. 18번은 이 건강보험, 의료보험. 응?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어. 그리고 별도로 다른 직장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료보험, 건강보험단이 이제 둘이 있죠. 하나는 직장 다니는 사람을 직장 가입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직장 안 다니고 뭐 자영업을 하거나 뭐 하여튼 뭐 아예 안 다니는 사람은 지역 가입자라고 그래서 그죠? 그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 그런데 직장 다니던 사람이 직장 가입자로 돼 있다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니까 지역 가입자로 자격이 바뀌었어.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당신은 직장 가입자였는데 몇 월 며칠자로 지역 가입자로 변동이 됐습니다. 이거 알려준 거야. 그죠? 그럼 그냥 알려준 데 불과한 거지. 응? 그 사람이
저 직장 저 지역 가입자로 돼가지고 뭔가 권리 의무 등 그러니까 뭐 원래 요새는 조금 그걸 이제 형평에 맞추려고 하는데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뭘 기준으로 내냐면 소득 월급이 얼마냐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거기에 몇 프로 이렇게 책정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 경우는 소득만 따져. 재산이 얼마 있고 이런 건 안 따져요. 소득만 그렇게. 근데 지역 가입자는 뭐야? 소득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 이거야. 그리고 뭐 갖고 따져? 그 사람 땅과 집이 있냐, 자동차가 뭐 이런 거 재산을 보고 파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게 돼 있대. 그게 불만이야. 응? 그래서 이제 그거를 형평에 맞게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지역 직장 가입자도 뭐 그 사람의 재산도 보고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다 고려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많은데 아직은 안 고쳐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직장 가입자가 되면 지역 가입자가 좀 더 불리해, 더 많이 내. 응? 자, 어쨌든 18번 건강보험공단이 갑에게 당신은 직장 가입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됐어. 됐고 이제는 지역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됐습니다 하고 안내해야 하는 안내서를 통보하고 그리고 그 가입자 직장 가입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됐다고 통보한 거 이거 뭐야? 그냥 그런 사실이 발생했다는 걸 알려줄 뿐. 응? 그 알려주는 행위 자체에 의해서 뭐 상대방한테 불이익이 그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아마 법이 건강보험 관련 법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이거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따라서 내야 될 보험료가 어떻게 변동이 되고 그건 법이 정한 대로 이제 뭔가 더 많이 내야 된다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생기는 불이익이지. 알려준 행위에 의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 그죠? 응?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안 알려줬다 그래도 어떻게 돼? 이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지역 가입자로서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건 그렇게 되는 거지. 알려준 것 자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그 이해했죠? 응? 그러면 18번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어. 반대로 이번에는 뭐야? 처분성을 인정한 사례. 그럼 인정한 사례는 뭐야? 처분성을 인정한 사례는 뜻이 행정기관이 통지, 알려준 행위 자체에 의해서 상대방의 권리음에 직접 이제 변동이 생긴 거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거는 그 통지 자체가 이제 위법이다 생각하면 상대방이 소송으로 싸울 대상으로 인정한 거. 그래서 아까 나왔지 대집행 계고. 응? 대집행은 일단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강제 철거거든. 강제 철거. 강제 철거하겠다고 상대방한테 알리는 통보거든. 응?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자진 철거 명령 내렸는데 안 따른다. 다시 한번 철거 명령을 내린과 동시에 정해준 기한까지 자진 철거를 안 하면 법에 따라 강제 철거 들어가겠다라는 걸 상대방한테 통보하는 행위로서 일종의 이것도 의무를 발생시키는 거야. 다시 한번 의무를 발생시키는 그런 행위다. 그 다음에 3번. 이번은 좀 건너뛰고 3번을 보면 농지 처분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하는 행위. 그지? 그러면 원래 우리나라 법에 보면 우리 헌법에는 경자유전 원칙이라는 게 선언이 돼 있어요. 경자유전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응? 응? 그런 제도야. 그래서 물론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있는데 주말 농장용으로 조금 도시에 사는 사람이 주말 농장용으로 도시 외곽에 농지를 밭에 한 고랑 정도 이렇게 소유하고 이런 거 예외는 허용해.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농사를 직접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 못하게 합니다. 응?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게 어느 때 잘 드러나지 않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장관 후보자가 됐어. 장관으로 지명되니까 난리가 났어. 이거 이제 인사 청문회 하잖아. 거기서 응? 야당들이 밝혀내잖아. 응? 당신 어디에 농지를 갖고 있는데 농사도 안 지면서 왜 농지 갖고 있냐? 법 위반이다. 맨날 문제. 그 장관 후보자로 나온 사람도 뭐 장관 총리만 하도 높은 사람이 하고 어이구 시골에 땅도 많아. 응? 근데 이제 그럴 때 되면 부랴부랴 팔고 우스운 일은
갑자기 없던 뭐가 심어져 있어. 이 사람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다는 소식이 비공식으로 통보를 받은 때부터 부랴부랴 거기다 뭘 심어놔. 응? 되게 웃겨. 그래서 예전에 되게 웃긴 장관이 있었어. 뭐냐면 그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거기가 아무 농작물이 안 심어져 있었대. 근데 갑자기 고추가 주렁주렁 달린 고추들이 막 심어져 있는 거야. 아니 처음부터 심지도 않았는데 열매가 달린 고추나무가 막 심어져 있다는 게 웃기잖아. 하여튼 그런 게 막 기자들의 사진에서 찍혀 나오고 하여튼 무서운 일이 많았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그 시장 군수구청장은 어떤 사람이 농사도 안 지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이제 족발이 되면 언제까지 농지를 팔라고 의무를 부과해요. 농지 처분하라고. 응? 이거는 상대방한테 팔라고 강제로 의무를 부과하고 기한까지 안 팔고 그러면 소위 이제 나중에 또 배워. 의무를 이행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돈을 부과해요. 그걸 우리가 이행 강제금이라고 부르러. 언제까지 너 의무 이행 안 하면 돈 얼마 부과할 거야. 압박하는 거야. 응? 이거 언제까지 뭐냐? 할 때까지 계속 부과해. 한 1년에 2번 내지 3번. 법이 정해놨어. 어디는 2번, 뭐 어떤 사안은 3번. 해가지고 농지 크기에 따라서 몇 프로 해가지고 계속 부과하겠어. 응? 나중에 또 이행 강제금이라고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안 따르면 강제로 또 불이익 주게 돼 있고 하니까 그 통보 자체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예요. 응? 그래서 처분이다. 그 다음에 4번 단골 출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4번이다. 4번. 응? 4번 판례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4번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의 조교수에 대해서 재임용 거부한다는 취지로 임용기간 만료됐다고 통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문서에 써 있는 건 당신은 대학 교수로서의 임용기간이 만료됐습니다라는 내용의 통보인데 그건 결국 당신을 재임용을 안 하겠습니다라는 통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건이었어. 원래 이 사건의 핵심은 서울대학교 서울대 미대 조교수. 원래 지금은 조교수라는 자리가 없어졌는데 있나? 그 교수들도 이렇게 직급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대학 교수 되면 옛날에는 전임 강사라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건 없어지고 처음에 대학의 교수가 되면 조교수가 되고 그래서 이것도 계약 기간이 있어요. 그 계약 기간 안에 뭐 요건 충족하면 다시 재임용하면서 뭐 승진해가지고 무슨 부교수 일정 기간 부교수 다음에 교수 그 다음에 이제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 교수 뭐 이런 트랙이 있다 그래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 조교수로 채용됐었는데 아마 선배들이 그 서울대학교가 옛날에 일제시대에 세워진 학교잖아 원래. 일제시대 경성제국대학이라고 세웠었어. 응? 그래갖고 이제 그 서울대 미대 그 선배 교수들이 일제 뭐 찬양하는 그런 작품도 만들고 막 했다. 그런 거를 대학 무슨 몇 주년 기념 논문에다가 그걸 실은 거야 이 후배 교수가. 그랬더니 뭔가 괘씸한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별 석연차를.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갖고 꼬투리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 학생 지도를 뭐 제대로 안 했네, 연구가 뭐 제대로 안 됐네, 뭐 이러면서 하여튼 이게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거지. 근데 이 탈락된 교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탈락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 연구 실적 다 요건 갖췄고, 뭐 학생 지도도 문제가 없었고 다 이게 갖춰야 될 요건을 다 했는데 그렇다면 뭐 이제 짐작컨대. 그것 때문에 나를 탈락시켰구나 생각은 들지만 하여튼 문서에 나타난 건 뭐가 연구 실적이 뭐 미흡하고 뭐 등등 이런 거였다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소송으로 싸운 거지. 응? 싸웠는데 법원의 판례는 일단 이제 그 조 교수로 임용된 교수는 무슨 그 기대를 한다는 거야. 자기가 열심히 근무하고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 요건 심사를 받아서 요건 충족됐으면 재임용 될 거라는 어떤 기대 이익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 측도 합리적으로 심사해서 재임용을 결정해야지 하는 그런 의지죠. 그래서
그래서 셋째 줄 끝에 재임용 여부에 관해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 그럼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고 거부한 행위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많이 나왔죠.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고 거부한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거 소송으로 싸워서 최종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복직이 됐어요. 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5번도 꼭 체크. 자, 5번은 여기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요거 키워드, 교통안전공단. 그 다음에 끝에 분담금 납부 통지. 이렇게 공부하세요. 분담금 납부 통지. 교통안전 분담금 납부하라고 통지. 요거는 이제 법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교통안전공단이 언제까지 교통안전 분담금을 납부해라 하고 법에 따라 강제로 의무 부과하는 조치로 본 거예요. 그래서 처분 인정하고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밑에 6번. 6번은 아까 했죠. 요거. 그치? 요거는 직원한테 소득 금액이 변동됐습니다. 통보한 게 아니고 회사에게 통보했다면 회사는 변동됐다는 통보에 따라서 그 소득 금액이 변동된 거에 따라서 다시 계산해서 다시 세금을 국가에 다시 납부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서 아까 구별하면 직원, 원천 납세 의무자에 대한 통보냐,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한 통보냐, 이거 갖고 구별해야 돼. 얘를 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얘는 소득의 귀속자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었어요. 이런 말들, 소득 귀속자가 곧 직원을 뜻하는 거다. 원천 납세 의무자. 이거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지만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그 소속 직원의 소득이 변동됐습니다 하고 통보하면 회사는 다시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한다. 처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뭐 시험에 나오진 않았다. 근데 이건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국가기관인 조달청장이 갑회사 등에게 결국은 무슨 국가가 시행하는 공사에 니네는 일정 기간 참여 안 시킬 거야 하고 통보한 거 있잖아. 거기 보면 갑회사 등에 대해서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물량 배정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한 거. 이건 결국 이 갑회사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이런 통보라고 봤죠.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봐서 처분이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사업 인정 받았음을 고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업 인정이란 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배우지만 우리가 이 공익 사업이라고 하지. 도로 건설, 항만, 공항 건설 같이 이 공익 사업을 하는 자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공익 사업 어떤 사업자가 무슨 사업을 벌이는데 이게 공익 사업에 해당한다. 공익 사업에 해당하면 법에 따라 뭐예요? 뭘 받는 거예요? 땅 주인들하고 협상해서 땅을 살 수 있지만 이게 협상이 안 되면 뭐 할 권한이 생겨? 강제로 토지 수용위원회에 신청해서 토지수용회가 보상금 얼마 주고 땅 뺏으면 된다 결정 내리면 보상금 주고 강제로 땅을 수용한다. 땅을 뺏을 수 있는 그런 권리, 수용권이 부여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익사업자로 이 사업이 인정되면 그 사업자는 토지를 수용할 권리가 발생하니까 이런 거는 상대방의 권리 의무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 인정 고시, 처분 인정. 그 다음에 나머지 수리 나왔는데 수리는 별로 시험에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자. 수리란 1번. 행정기관이 우리 국민이 행정기관에 신청하고 신고하고 이런 행위 일단 심사 쓸 거 제대로 썼나 내용 제대로 갖췄나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행위 수리 행위.
그래서 다 수리란 말을 붙였습니다. 그죠? 뭐 외울 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 수리 행위가 행정행위로서의 수리를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행정위원회 수리를 해줌으로써 어떤 권리 의무 등 상대방에게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행정행위인 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내가 지휘승계 신고하고 수리해주면 어떻게 돼? 이 수리행위는 우리가 배웠어. A에게 내줬던 허가를 취소한 거 아울러 이 허가를 넘겨받게 될 B가 신고해온 거 수리해주면 B에게 새로이 허가받을 자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그지? 그런 법적 효과를 갖기 때문에 수리행위는 처분이다, 이렇게 배웠잖아 예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행정행위로서의 수리라고 하려면 그 행정위원회 수리행위 자체로 인해서 국민하고 사이에 법적 효과가 발생되는 것만 행정행위인 수리고, 여기서 동그라미 2번 밑줄 치세요. 단순한 사실로서의 도달, 이 두 가지죠. 단순한 사실에 불과한 도달 행위 또는 단순한 사실 행위에 불과한 접수 행위하고는 다르다. 응? 그러면 먼저 도달은 그냥 행정기관이 보낸 문서가 상대방 주소지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뜻할 뿐입니다. 수리라고 하려면 뭔가 이게 써 있는 거 이걸 보고 요건 갖췄나 심사해서 그러면 적법하게 이제 적법한 거니까 받아들인다. 그에 따라 다음 처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수리행위입니다. 근데 그냥 도달은 검토도 하기 전이잖아. 그냥 국민이 뭔가를 신청서를 작성해서 행정기관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쳐봐. 그러면 우편물이 그냥 도착한 상태잖아. 그럼 행정기관에 뭔가 그 신청서에 대한 검토가 있기 전이지. 또 그 옆에 있는 단순한 사실행위인 접수하고 또 구별해야 된다. 접수는 이런 거 생각해봐. 접수는 누군가 신청하는 사람이 쫙 신청서 들고 쫙 줄 섰어. 행정기관에. 응? 접수 창구에 쫙 줄 섰어. 와, 이거 너무 번거롭고 또 뭐 예를 들어 코로나도 있으니까 밀집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일단 접수증 번호 하나씩 다 줘. 응? 다 주고 일단 그 번호에 따라서 순서대로 신청서를 받아놔. 그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다 돌려보내. 그치? 그러면 단지 접수하고 받았다는 걸 그냥 받았다는 얘기야. 응? 검토해서 신청서 검토 안 한 단계잖아 아직. 그러니까 검토 이전 단계야 다. 이거는 아직은 수리하고는 다른 거다. 응? 네. 수리는 접수를 받고 나서 검토를 해서 요건을 갖췄다 해서 그 법에 따라 사후 처리하겠다라고 그러는 의도로 받아들이는 거가 수리고, 접수는 그냥 받아만 놓은 상태, 검토 이전 상태. 이렇게 해서 거기 동그라미 2번 수리하고 구별해야 되는 거, 단순한 사실에 불과한 도달, 또 아무런 법적 효과 발생이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접수하고는 구별해야 된다 놔둡니다. 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다 넘어가세요 다. 자, 판례 알아보기에 1번. 자, 허가 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 여기서 형식적 요건 키워드. 형식적 요건은 뭐야? 뭐 기재사항 다 구비 서류 이거 다 갖추는 거에 형식적 요건이에요. 내용 말고 기재사항과 구비 서류 갖추는 거. 형식적 요건을 가져서 시장 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면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이상 수리를 해줘야지. 그지? 네, 법에도 없는 여기 셋째죠. 실체적 내용 이거 공익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든지 그런 내용에 이의하다 이런 실체적 이유를 내세워서 지위 승계 신고, 명의 변경 신고, 수리 거부 못한다. 두 줄, 세 줄이죠. 요 시험에 요 세 줄 그대로 쓰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신고에서도 공부했어요. 두 번째 공부한 거야. 그 다음에 2번도 앞서서 공부한 건데 한 번 더 공부하자면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려면, 그러니까 아까 먼저 허가받은 사람의 지위를 이제 양수인이 승계하겠다고 행정위원회에 지위 승계 신고를 했고, 행정위원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적법하게 되려면 수리해줄 대상인 개인들의 양도양수 계약이 존재해야지. 근데 그 허가받은 자 A하고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B하고 사이에 이 양도양수 계약이 무효이거나 그러면 수리해줄 대상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응? 그래서 양도양수 계약이 무효라면, 그래서 쭉 읽어놔야 돼. 밑에 세 번째. 계약을 통해서 허가받는 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인은 민사소송으로 따로 자기네들의 양도계약이 무효라고 민사소송으로 다퉈도 되지만, 먼저 다퉈도 되지만 그거 할 필요 없이 곧바로 행정기관이 수리해 준 거 이거 무효 취소시켜달라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막바로 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응? 민사쟁송으로 다투지 않고 막바로 행정소송으로 수리행위를 다툴 수도 있다. 응? 알아두고요. 자, 효과. 행정기관이 수리를 해주면 역시 각각 법이 정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때도 있고 공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때도 있다. 응? 읽어보세요. 네. 공무원 사표가 수리되면 어떻게 돼? 이제 수리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나중에도 또 공부하겠지만, 공무원이 사직서를 딱 작성해서 냈다? 그럼 바로 공무원 신분 사직서 낸 거로 공무원 신분 상실되는 거 아니죠? 사표 수리가 돼야 공무원 신분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직서 내고 사표 수리되기 전에는 출근해서 근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승질 난다고 사표 딱 던지고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 진짜, 그 사람이 전에도 얘기했지, 그 사람이 그래도 그 조직 내에서 응? 저 이쁨 받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저 사표 처리를 바로 안 하고 휴직 처리하고 좀 기다려주고 다시 복귀하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나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러면 이제 뒤늦게 사표 수리 해주겠지만, 만약에 근데 조직에서 이제 미움받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 사표내. 근데 아직 수리가 안 됐는데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 그냥 자기가 원해서 사표 내고 나가면 퇴직금 이런 거에 제약이 없어요. 근데 어떤 징계 받으면 이제 퇴직금 같은 거에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표 딱 던지고 아예 출근도 안 하고 수리가 안 됐는데 안 나간다. 그러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징계 사유를 삼아서 그 사람을 만약에 파면시키는 걸로 해봐요. 무단결근 막 일주일 동안 계속 안 나왔어. 그래갖고 막 업무가 마비되고 막 그러는데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받고, 그러면 파면시킬 수도 있어. 징계. 파면되면 퇴직금 반밖에 못 받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수리되기 전에는 출근해야 됩니다. 응? 그럼 이건 여담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게 아니라 부관을 1시간 더 공부하고 1시 돼서 밥을 먹도록. 자, 먼저 얘기하면 오른쪽에 부관 있죠? 모든 시험에 꼭 나와, 한 문제. 매 시험에 안 나오는 때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 부분이 부관이라는 부분이에요. 응? 그래서 아주 강조합니다. 아주 논점도 많고. 자, 갔다 합시다.